안녕하세요. 양호님, 써니님, 허미연님, 이거 잠깐만. 회원 전용.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들 보내셨어요? 좀 빨리 킬라고 했었는데, 8시 반에는 킬라고 했었는데, 요번에 그 리플도 그렇고, 좀, 코인 관련해서 좀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할 거는 코인 얘기 간단히 하고, 여러분들이 경제 지표 있잖아요. 경제 지표. 그게, 예전에는 경제 지표를 보는 데 있어서 미국 경제 지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두 번째는 달러 자체를 많이 투자하고 있고, 흔히 얘기해서 개방화가 돼 있으니까 이 미국 주식, 해외 주식에 있어서 개방화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지표 영향력이 가면 갈수록 이제 세진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10년 전만 해도 미국 지표는 해외 선물이나 FX 환율 트레이더들에게만 이제 해당되는 얘기였고, 국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경제 지표를 볼 게 아니라 미국 지수, 미국 선물, 이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 지표가 단타 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고, 달러 선물, 코인 관련해서도 미국 지표가 영향력이 있다기보다는 글로벌화 된 거죠. 이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발표 언제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일반인들도,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경제 지표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갖고 우리나라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지표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게, 미국 지표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갖고, 다 볼 필요는 없다. 왜,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요것만 내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지표의 의미, 해석까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테마주를 할 건데, 테마주는 크게 이제 3변 정도 이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시대의 테마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대선 테마, 세 번째가 이제 순환매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대선 테마는 말 그대로 대통령 5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테마라는 거는 최소 1년 전, 길게 2년 전부터 시세가 이제 나와요. 여기에 있어서 특히 대선 테마는 거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짧아지고 있어, 주기가.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내가 대선 테마 처음 한 게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그땐 주식을 잘 몰랐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경남 방직인가 있었어. 그리고 이회창, 그 당시에 이제 이회창, 그리고 노무현, 이렇게 이제 대선을 했었는데, 다남정보통신, 그게 이회창 대장주였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 5개? 4개? 요 정도였다고. 그 뒤로 이명박 대통령 나왔을 때 가장 피크였고, 대선 테마주는 시세도 가장 많이 났고 종목수도 가장 많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이유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처음 얻은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자본시장 자체가 미흡했었고, 현직 건설회사 CEO 출신의 이 대통령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산업에 주는 파급 효과라 그럴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상? 이런 게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보는 거죠. 대선 테마주에 있어서. 그래서 이따가 일단 자세한 건 이따가 다 정리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인데, 요번에 이제 속보로 커뮤니티에 올려드렸거든요. 저희 채널에서. 여기 보면, 이거는 제가 쓴 건 아닌데, 제 의견을 직접
당시에 전달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보면 이때 이제 3분 후에 이걸 바로 올렸단 말이지. 이때 리플이 30% 정도 올랐었어요. 예, 30% 정도 올랐었고 이걸 예상을 했었단 말이지 우리가. 예, 리플의 어떤 소송 부분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팔로우했던 부분인데 이게 나온 이유는 블랙록이 신청을 했고 제가 블랙록이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예, 즉 백악관에서 그거는 이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수도 나와 있는 결론 가지고 처세만 할 뿐이지 이미 결론은 나와 있다. 그 대세에 리플 이 판결까지 따라가게 된 것이죠. 미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타이밍과 지금 방향, 이 블록체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미 정부에서 한마디로 너네 이제 커도 돼. 블랙록 이제 들어와. 너네 커도 돼. 이렇게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블랙록이 들어왔고, SEC도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가 걷다 이제 숟가락을 얹은 거지. 그러니까 대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 뿐이에요. 예, 정해져 있었던 거다. 이렇게 통찰을 했었어야지. 미리. 예. 그래서 미 연방법원에서 리플 이걸 올렸죠. 저희가 바로 올렸고 이날 30% 올렸을 때 이제 우리가 올렸는데 이제 100%까지 100% 넘게 올랐었어. 리플이 이날 1시간 뒤에 온갖 그 단타쟁이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업비트 뭐 수수료 사상 최고 기록 이 지금 썼거든요. 리플 그러니까 한 종목 업비트 사상 그 한 종목에서 최고 기록이 나왔어. 수수료가. 예, 거래량도 최대로 나왔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들. 유튜브 이런 데서는 뭐 이거를 이렇게 확신을 두고 얘기하는 건 없을 거야. 근데 내가 저번 주에 왜 코인을 이제 봐야 되는지 얘기를 했죠. 리플 이거 나오기 전에 방송을 한 거잖아. 제가요. 예, 왜 이제 코인을 봐야 된다.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바로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미 연방법원에서도 리플의 손을 들어준 거죠. 예. 뭐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려면 시그널이 항상 있어요. 이 자본시장이란 게. 예. 그래서 그 시그널로 인해서 통찰을 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겠고, 이걸 올리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뉴스 해석, 다시 말해서 이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단기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썼단 말이죠. 이거 내가 그대로 얘기한 대로 지금 전달이 된 건데, 이번 판결이 리플뿐만 아니라 상장 폐지 관련된 알트코인들에게는 호재이며, 제가 3주 전에 라이브 방송 우리 구독자 말고 지금 멤버십 방송에서 상장 폐지 거론됐던 코인을 자료를 올려줬어요. 예를 들면 뭐 솔라나라든지 엑시 인피니티라든지 뭐 여러 개 10개가 넘는데 그 코인들이 대급 등이 나왔어요. 다. 예, 상장 폐지 관련된. 그러니까 증권 SEC에서 니들 증권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품고 소송을 했던 그런 그 코인들이 다 같이 급등을 했다고요. 그래서 SEC 증권 관련 상장 폐지 이슈 알트코인들을 잘 보시고 그동안 홀딩하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홀딩하던 알트코인의 매도 재료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쓴 거죠. 이 말은 매도하라는 거야. 이 리플 이슈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거기다 때리고 나오라 이거야. 지금 개미들 다 달라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 있죠. 허나 이거는
단기적인 이제 해석이죠. 이게 제가 써드린 거는. 예. 하여튼 지금, 그렇다면 지금은. 그리고 이거에, 금요일까지 비트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 지금 더 내려갔어. 뉴스 나오기 전보다 더 내려갔죠? 지금 더 내려갔어, 뉴스 나오고. 비트 못 사서, 여기 비트 이제, 비트 빨리 사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예. 근데 더 내려갔다고. 이게 뭐, 내려간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이거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게 아니야, 뉴스가. 알트코인들에 관련된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가 내려갈 수 있다. 어쨌든 결국에는 비트도 언제 올라갈 건데,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 하면, 내가 그때, 도미넌스 얘기했죠. 도미넌스. 비트 도미넌스를 말씀을 드렸잖아. 아주 강조를 해서 왜 그게 중요하냐. 말씀을 드렸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도미넌스라는 거는 자본이 지금 비트에 얼만큼 있냐를 나타낸 지표죠. 근데 리플 100% 급등했어.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많이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도미넌스를 알아야 알트가 올라갈 때 비트가 빠지고, 비트가 올라갈 때 알트가 횡보하거나 같이 올라가던가, 이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선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거를 모르면 코인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도미넌스. 제가 여러분한테 코인에 관심을 갖고 비트에 관심을 갖고 지금 하라 그랬잖아요. 지난주부터. 예.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인 거고, 그렇다고 급하게 당장 right now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 반감기 거의 10개월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오르락내리락 할 거야. 그 이후로 많이 올라가도 올라가겠죠. 예. 저는 올해 비트가 많이 가야 4만 불 조금 넘게 간다고 보고 있어요. 급등을 하는 게 아니고, ETF가 당장 나온 것도 아니고요. 비트가 ETF를 출시한다는 건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또 머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이제 주려고 하는 통찰 랜드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리플이, 고가 대비해서 100%가 났어, 시세가. 110%가 났다고. 예, 이게 그날 당일 시세가 고가 대비해서. 그동안 소송을 한 거는 리플이지만, 이 이더리움 있잖아요. 이더리움도,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리플을 인정을 했다는 건,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확신? 예.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렇게 됐을 때, 블록체인 중에 산업화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고, 이 산업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코인은 이제 이더리움이고, 거기에 있어서 실제로 NFT도 지금 이더리움으로 다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예, 산업화와 관련해서 이더리움이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고 가장 많이 실제로도 쓰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그냥 요번에 그 리플 판결로 인해서 결정이 됐다고 봐야죠. 앞으로는 그 얘기가 더욱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보다 수익률 면에선 이더리움이 훨씬 많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는 비트코인을 기념으로 살려는 거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나 한 개 있어, 기념으로. 이거 아니잖아. 수익 내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산다고 하면? 근데 이번 리플 판결로 인해서
확실한 건 비트보다 이더리움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시세는 훨씬 많이 날 수 없는 조건을 갖췄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수익이. 대신 알트 대비해서 안정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네. 비트가 안전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를 다른 알트보다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정성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게 이더리움이 요번 리플 판결로 인해서 코스피 200에 들어간 어떤 그런 느낌? 그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는 조만간 전고점을 뚫을 거예요, 아마. 전고점을 뚫을 건데, 그게 계속 올라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는 시간이 아직 있어요. 예. 제가 유동성 위기, 지금 주식시장 관련해서 위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비트가 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라도 떨어지지,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ETF 신청한 것도 그렇고, 그것도 유동성이에요. 비트도. 그 유동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은행 시스템 리스크에 있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데, 그게, 요번에 시스템 리스크가 만약에 은행 위기가 번진 이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같이 폭락을 하고, 그게 인식이 돼야 돼. 금융권에. 여러분들이 산다고, 개인들이 이걸 산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든지 다 그래. 개인들이 내가 빨리 안 사면 누군가 살 것 같아.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거기서 출발이야. 이 시장에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당장 사야 될 것 같은 거 이거 버려야 돼. 예. 조급함이라 그럴까? 충분히 살 기회를 줘요. 물론, 1년 내내 고민만 하면 안 되겠죠. 유동성 위기, 시스템 리스크가 왔을 때, 그때부터 생각하면 돼, 그때부터. 예, 뭐든지. 예, 지금은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입질 정도 해볼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반감기 앞두고 사야 되는 건 맞죠. 비트코인을. 하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살 때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거를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제 힌트가 아니고 이거는 액션을 드린 거죠, 제가. 그래서 코인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예, RSI, 그러니까, 코인도 RSI, 예, 코인이 더 잘 맞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코인이 더 잘 맞는데, 과열권은 잘 안 맞고요. 늪이 잘 맞아요, 늪이 잘 맞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 매수 기준에 있어서 다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매수 기준. 이 RSI 관련해서도 크게는, 한 40% 정도 말씀을 드렸고, 한 50%, 60% 정도를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방향이나 시장에 대한 해안, 그리고, 제가 이 교육을 하는 목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좀 마지막에, 예, 그 매수 기준 마지막을 말씀을 드릴 거고, 왜냐하면 모르는 상태에서 쓰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알려주고, 그거를 알면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완성이다 이거죠. 예. 그거를 알기 전에 알아야 될 요건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코인은 늪은 굉장히 잘 맞아요. 주봉 이런 늪 있죠?
알트 이런 거 말고 비트나 이더리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갖고 코인을 적용을 시키면 굉장히 잘 맞아요. 한번 보세요. 적용을 시켜갖고. 예. 어쨌든 지금은 중요한 거는 결론은 그거예요. 코인을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매도할 때다. 우리는 이 시간이 있고 그리고 폭락장, 즉 유동성 위기 시스템 리스크가 온 다음에 적극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예, 지금 움직이면 잃을 수는 있어요. 돈을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지금 뭘 사면. 하지만 기다리면은 잃지는 않아요. 기다리면 잃지는 않는다. 이게 포인트죠. 예. 잃지 않고 굉장히 큰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거고. 여러분이 시장에 있어서 봐야 될 것들이 이제 많잖아요. 주식시장,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에는 뭐 환율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제 지표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패턴을 또 읽어야 될 것이고, 예. 그 패턴을 읽는 데 있어서는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겠죠, 물론.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제가 경험한 거를 추려서 지금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집약된 거를 RSI 가르쳐드린 것처럼 집약된 것만 쏙쏙 빼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면 좀 단기간에 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근데 거기에 시장 방향을 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환율과 그리고 경제 지표를 오늘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제 지표는 2번 할 건데 오늘은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부터 설명을 하고 그 지표가 이 시장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환율을 볼 때 이제 전 세계 기축통화는 달러죠. 예, 달러인데 달러에 있어서 달러를 보는 지표가 이제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인데 이것도 과거에 많이 안 받고 지금 뭐 몇 년 전부터 이 미국 주식이 활성화되고 미국 주식에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달러 인덱스를 많이 보게 됐죠. 예. 옛날에 이제 해외 선물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것도 거래도 하고 금리 발표할 때 지표로 많이 썼던 건데 이 달러가 그냥 달러가 혼자 움직이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야. 경제 상황의 재반 환경이나 경제 상황에 기초해서 이 달러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달러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환율이라는 게, 기본적인 게 그래요. 기본적인 게. 상대적이란 말은, 지금 전 세계에 있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무역에 있어가지고,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에게 있어서, 이 미국의 이 기축통화는 상대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 기본 경제 이론을 이렇게 갖고 가면 되고, 거기에서, 지금, 이건 매크로적인 건데,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달러의 지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이거를 지금 이 표로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이 달러에 있어서 상대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퍼센트지로 이제 나타낸 거예요. 유로화가 가장 많겠죠. 당연히. 유로화가 가장 많고, 57%. 그 다음이 엔화. 그 다음이 파운드. 그 다음이 캐나다 달러. 그 다음이, 스웨덴 크로나. 그 다음이 스위스 프랑. 이 순이에요. 요 6개의 나라. 지금 이게 지금 상대성으로 달러에 기초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달러가. 예, 우리나라는 없고 당연히.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가벼운 거야. 미국 달러가 당연히 제일 무겁겠고, 그 다음이 유로, 그 다음이 엔화,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 그 다음이 캐나다, 크로나, 그 다음에 프랑. 이게 이제 무거운 순이라는 거죠. 즉,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뭐, 책 읽어볼 필요 없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주식해서 우리는 수익을 내면 되잖아요. 지금 달러가 내려가네? 그럼 유로화는 올라가겠지? 57%의 지분이 있으니까, 달러가 내려간 거에 대비해서 50%의 지분이 있으니까 50% 정도는 올라가겠구나. 일본 엔화는 뭐 13%,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어떤 그 나라에,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일본 여행을 간다, 유럽 여행을 간다 이랬을 때, 달러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지. 달러만 봐도. 예, 이해되세요? 이해된 걸로 알게요. 달러라는 기축 통화, 이게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역할. 지금 그걸 설명한 거야. 왜 가장 큰 역할을 하는지 그걸 설명한 거야.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분명한 건. 시장을 보는데 시장 방향이 지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게 매크로적인 거라 그랬어요. 매크로. 그러니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첫 번째가 이제 달러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이 이제 경제 지표인데, 경제 지표는 크게 봐서 이 하드 데이터 지표 그리고 소프트 데이터 지표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매크로적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경제 지표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예,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저희 같이 실제 운용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다 봐야 되겠지만, 단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 볼 필요가 없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나라 지표보다 미국 지표를 더 우선시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가 무엇일까라는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코인과 주식에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고, 이 경기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선행할 것인지, 어떤 지표가 가장 선행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하드 데이터랑 소프트 데이터로 나눠놨죠. 하드 데이터는 말 그대로 후행성,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 달에, 그러니까 다음 달이나 다음 주에 발표하는 지표예요. 결과를 가지고. 근데 소프트 데이터는 선행, 즉 심리를 말하는 지표. 예,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예, 경제 주체의 선행 지표다. 경제 주체라는 건 여러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관광을 다닌다든가 뭐 아니면 차를 산다 뭐 이런 거 있죠. 경제 주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거나 뭘 차를 사거나 이런 계획이 있다거나 뭐 이랬을 때 그 계획을 나타내는 게 이제 선행 지표, 그 심리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표를 하드 데이터는 볼 필요는 있는데 이거를 보고 대응을 하면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걸 뭐 봐서 뭐 할 건데, 보고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할 때 쓰는 거죠. 확인을 할 때. 반대로 소프트 데이터는 심리적인 부분이고 미리 사전에 나온단 말이죠. 예측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선행하잖아요. 주가가 선행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데이터 경제 주체 선행 심리 지표를 보는 거고, 이거를 데이터 삼아서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이거는 지금 이 보는 표는 뭐냐면 글로벌 GDP 표예요. 글로벌이 어느 나라가 GDP가 가장 많고 이런 거를 이제 표로 나타낸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1.8%예요. 전 세계 이 GDP 중에서. 그리고 미국이 25%,
그리고 중국이 19%, 그 다음에 일본하고 독일, 영국, 뭐 요 정도 되겠네. 인도. 이 GDP라는 거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어렵지 않나? 근데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거를. GDP의 구성 항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학적으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소비 지출이 들어가게 되겠고, 여러분들이 소비, 즉 지출, 돈을 쓰는 거가 이제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정부 지출, 세 번째가 투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요걸 책정해서 GDP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흑자, 경상흑자, 그러니까 순수출을 이제 GDP에 포함을 시켜갖고 값을 매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네 개 내가 지금 얘기했던 소비 지출, 정부 지출, 투자, 그리고 순수출, 요 네 가지를 합산해서 그래서 GDP를 매기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예. 이걸 알아야 시장을 볼 수 있다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차트 위주의 어떤 쉬운 걸 좀 눈에 쏙 들어오는 걸 했다 그러면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여러분이 경제학과를 4년 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제학과 4년 안 다니고 주식을 하려면 개념이나 어떤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 지금 가르쳐 주는 거랑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저야 이제 이거를 20년 해온 사람이니까 머릿속에 다 이제 있지. 그래서, 지금 GDP를 이렇게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GDP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비 지출, 정부 지출, 투자, 순수출 중에서 미국은 아시겠지만은 경상 적자예요. 수입을 훨씬 많이 해요, 미국은. 수출보다. 돈이 많기 때문에, 나라, 이제 국민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소비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지금 미국에서, 미국 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에 이제 육박한다는 표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건데, 미국 GDP에서 내가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그것들을 제외하고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요, 미국이. 예. 근데, 미국이 크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큰 게 아니에요. 미국만 그래. 미국만. 돈이 많아서 그래. 예. 중국은요, 빈부의 격차가 커요. 중국은. 못 사는 사람이 굉장히 못 살아. 부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중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투자가 43%인가 그래. GDP 구성 항목 중에. 투자 부분이. 예. 미국은 아니에요. 미국은 투자 부분이 아니에요. 해외에서 들어와서 오히려 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아시겠지만 수출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소비. 예, 투자 뭐 볼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는 우리나라가 뭐 절대적으로 수출이 많아서 뭐 경제 뭐 강국이라고는 하는 건데, 인구가 적고 일단, 예. 그 자생력이 떨어져. 예. 그거는 여기서 다 나타내요. 아까 내가 지금 이거 보여줬잖아요, 아까. 예,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까? 내가 지금 이거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지금 얘기한 게 다 이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기축통화에 대해서 지금 지금 6개국에 지분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예. 그 중국은 이제 빼야 되겠지, 중국은. 어쨌든, 그렇고, 미국 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를 볼 때, 뭘 가장 우선시 봐야 되는지,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이거예요. 미국 소비 심리 지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주가랑 가장 밀접하게 이게 연관이 있는 지표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소프트 데이터겠죠. 예. 이거는 예측치니까. 앞전에 얘기했던 하드 데이터는 이제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게 되겠죠. 여러분이 뭐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후행하는 거죠. 이미 결과가 나온 뒤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예, 예상할 수 없고, 이 소비심리 지표, 대표적인 게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1966년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두 차례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처음에는 잠정치 먼저, 그 다음에 결과치를 이제 발표를 한다. 거기에 있어서 잠정치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 잠정치가 나왔을 때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심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표 발표하면은 뭐, 지표 발표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크게. 예, 매 지표 나올 때마다 계속 그래요. 단타하는 사람들이나 뭐 그때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뭐 신경 쓸 수 있겠지만, 그걸 단타를 우리 같이 뭐, 잠깐만요. 전문적인 트레이더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표 관련해서 단타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도박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표 발표할 때 단타를 왜 해? 예, 그건 도박인데, 어쨌든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내가 왜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지금 얘기하냐면, 이거죠. 미국에서 미국 GDP의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미국 GDP에서는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은 7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부동산 관련된 거라든지, 뭐, 소매 판매, 뭐 이런 하위 지표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키움증권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주택구매 태도지수, 경제상황, 평가지수, 물가 기대 지수,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죠. 인플레이션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준금리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죠. 기준금리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지표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 지표는 뭐 모든 지표가 다 그렇겠지만, 연속성에 가장 민감한 거예요. 상승 추세. 그러니까 추세를 만들었을 때, 연속 상승하면은, 그러니까 개선이라는 거고, 연속 하락하면은 이제 둔화가 된다. 소비 심리가. 예.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미시간대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차트에 이제 66년부터 66년이 아니고 60년 아니야? 60년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6년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걸 100을 기준으로 이제 한다라는 거죠. 100 이하로 내려오면 안 좋은 거, 100 이상으로 올라가면 좋은 거,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지금 50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50, 60 왔다 갔다 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요. 예, 안 좋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표 안에 주택 구매 태도 지수와 실제 주택 구매 건수를 지금 70년부터 이렇게 나타낸 표예요. 거의 일치하죠, 지금. 이 진한 선이 소비자 주택 구매 태도 지수예요, 태도. 태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이게 내려가면 이제 안 좋다는 거고, 올라가면 좋은 건데, 이거는 지금 거는 없고 그동안에 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거의 실제 구매 건수랑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 평가와 실제 경제 성장률,
이것도 지난 40년간의 어떤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낸 건데, 같은 패턴이에요, 이것도. 하락 추세를 그리면은 실제 주가도 내려갔고, 예, 경제 성장률도 내려갔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마찬가지로 또 올라갔다 이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데, 미시간대 소비지수 발표하면서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향후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앞서 내가 표를 보여줬죠. 거의 일치하죠. 거의 일치한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4, 50년 동안. 이 물가인데, 물가 성장률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게 이제 3%에서 5% 사이를 본다.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률을. 근데 지금 뭐 2021년부터 돈이 많이 풀렸고, 코로나 이후로 그때부터 급등을 했잖아요. 예. 주가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지 뭐. 지금 현재는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져도 4% 위에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예요. 앞서 이제 했던 거는 미시간대. 미시간대. 미시간대는 심리 지수란 말이야. 심리. 그거는 이건 신뢰 지수야, 신뢰. 예. 신뢰 지수. 이건 뭔 차이냐면은, 실제 여론조사를 해요. 실제. 매월. 85년 기준으로. 이 지표값도 이제 85전이 100으로 두고 매월 5천여 가구를 조사를 해요. 예. 우리 그 시청률 조사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시청률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차량 구매 계획이 있는지, 이자율을 어떻게 보고 있고, 휴가를 또 갈 계획이 있는지, 일을 쉴 계획이 있는지, 등등의 거를 이제 조사한다고요. 인플레이션에 뭐 명품을 살 계획이 있는지, 시계를 살 계획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목돈이 나갈 저기가 있는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의 하위 지표. 이게 포함된 거죠. 현재 상황 지수, 미래 기대 지수, 영향을 주는 건 이제 관광, 레크레이션, 제조업, 뭐 이렇게 있고, 지금의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나타낸 건데, 이것도 주가랑 비슷한 패턴인데, 코로나 때 빠지고,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올라갔고, 근데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앞서 우리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뭐냐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푹 떨어졌잖아. 거의, 30년대 최저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렇게 안 떨어졌죠. 그래서, 실제로, 소비가 줄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 꼭 그렇지는 않구나. 뭐, 요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지금의 지수와 미래 기대 지수인데, 지금 떨어지고 있죠. 미래 기대 지수는. 예, 그렇게 보면 되고, 컨퍼런스 보드는 사실 그렇게, 뭐 꼭 그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이걸 가지고 앞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 지수인데, 이거는 인플레이션, 고용, 가계 재정, 주식, 정부 부채에 대한 심리조사예요. 예. 보조지표로 많이 쓰는 건데, 이것도 지금 횡보 중이면서 조금 떨어지고 있죠. 예, 떨어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뉴욕 연은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거든요, 지금. 파란 선이 이제 지금 수치고, 지금도 4% 위에 있어요. 향후 1년 안에는 지금 이 표가 말해주는 건 향후 1년 안에는 4%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리고 3년 향후 3년 이내에는 지금 3%대를 이제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5년 꽤 가서야 2% 정도 이제 내려올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보고 금리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금리 인상이나 인하 그리고 그 앞으로의 계획 점도표라고 하죠. 점도표도 작성도 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지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본 거 중에서 앞서 요거 소비자 심리 지수 이거랑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인플레이션 이게 거의 90% 다 맞으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이랑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갖고 내가 왜 시장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보세요. 올해 4% 이하로 안 내려가 물가가. 지금 6%대를 찍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 거 아니에요. 급하게. 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네. 그렇다고 하면 금리 인하할 일이 없으면 동결 아니면 인상이겠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찰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도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카드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도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란 벽에 부딪혀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 연체율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유동성이 점점 줄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은행은 여러분이 그거는 제가 그동안 신나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매크로적인 지표로 지금 다 이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봐야 될 대표적인 소프트 데이터라는 거죠. 나도 오랜만에 이 지표에 대한 설명을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하는 거라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볼 거 없는데 이게 앞에 거랑 다 비슷한 거고 따라가는 거예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실물 경제 지표, 이건 실물 경제 지표. 앞서서 얘기한 거는 이제 소프트 데이터고, 이거 하드 데이터인데, 소매 판매, 말 그대로 이제 소매 매출, 그 다음이 개인 소비 지출, 세 번째가 존슨 레드북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레드북이라고 하죠. 레드북 소매 판매 이 지표인데, 실제 9천여 개의 판매점의 이제 매출의 변화율을 지표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레드북 소매 판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도 예, 실제 경제 지표 영향력 순서예요. 근데 실제 지표가 발표됐을 때는 이미 주가는 거기 가 있어요. 거의. 예,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고. 지표라는 건 결과치는 확인을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선행 지표, 소프트 데이터를, 심리 지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연속성을 가질 때 추세가 만들어지고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예. 그거에다가 이제 차트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저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디고 요거를 또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지표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달러 인덱스에 구성되는 여러 6개국의 저희 지분율, 그거를 보고 이 왜 미국의 지표를 봐야 되고, 그리고 미국의 지표 중에 미국 GDP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70%가 소비이기 때문에 고용보다도 소비 지표가 주가의 영향력이 가장 많아서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를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는 이 지표를 보는 이유는 논문을 쓰려고 보는 게 아니죠. 어떤 논문을 쓰거나 경제 공부를 하려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가에 있어갖고 단순히 주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려고 지표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위주로. 실물은 이제 후행이고 실질적으로 선행하는 역할을 하는 심리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컨퍼런스 이 소비자 신뢰 지수 있잖아요. 이거보다도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훨씬 높아요. 정확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고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고용이 포함이 돼 있고 이거는 순전히 소비만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줘요. 저기 지표 안 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 그쵸? 지표 안 보고 그냥 미국장만 보고 이렇게 주식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거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키움증권에서 볼 수 있어요. 상단에 이제 티커가 이게 내가 지금 실제로 쓰는 건 아니에요. 이 HTS를 방송용 컴퓨터에 그냥 깔려 있는 거고 실제로 쓰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키움 기준으로 코드 번호 2028입니다. 키움증권 검색 번호가 2082. 제가 HTS 쓰는 거는 이게 아니라서 좀 헷갈리네. 이게 뭐 VIP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건 이제 VIP 뭐 그런 건데 보이세요? 여기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점 찍혀 있는 게 하나당 이제 발표 하나예요.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연속성을 보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 추세가. 예. 요새는 되게 잘 돼 있어요. 이 지표를 볼 수 있는 이 HTS 상에서 키움이 또 이걸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옛날에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미국 그 연준 사이트 들어가서 일일이 다 PDF로 다운받아가지고 다 막 해석하고 했었다고요. 지금 뭐 검색도 다 되네. 뭐 이런 좋은 조건에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 지금. 예? 물가지수. 진짜 위기가 올 거니까, 위기가 진짜 내가 오늘이 아니고, 금요일인가? 언제 제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이거 뭐 지표 얘기하면서, 이런 거 좀 봤거든요, 자료를. 근데, 정말, 조심하세요. 주식 갖고, 혹시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큰일 나니까. '질문이 있으신가요? 2082가 코드 번호예요. 다른 증권사는 또 다른 게 있겠지. 근데, 경제 지표로 검색을 하면 돼요. 이 티커에서 검색에 경제 지표로 검색을 하면 이 지금 키움증권 말고도 다른 증권사에서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이해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시장 우리가 이제 방향을 보는 데 있어서 처음 이걸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시장 방향 보는 매크로적인 부분을 조금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지표적인 거. 예. 그래서,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입니다. 지금, 이 HTS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 HTS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전업 투자자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꼭 봐야 되든, 오늘은 꼭 봐야 되는, 그것부터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
전업 투자자들은 이 코드 번호 0198인데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상위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켜놓고 이거를 켜놓고 그리고 이 순위 분석 코드 번호 0182 예 시세 관련해서 그러니까 단타를 하는 이 키움증권 HTS를 제가 20년 정도 썼잖아요. 예. 그래서 단타나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지금 메뉴 코드는 다 01로 시작해요. 예, 01. 시스템 구성 자체가 01로 시작해. 예, 꼭 필요한 것들. 거래를 단기 트레이딩이나 뭐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포착한다 그러지. 흔히 얘기해서. 0198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그리고 0182가 순위 분석. 이거는 장중에 시세가 가장 많이 난 거를 이제 나타내는 그 메뉴고, 여기 뭐 이제 전체로 해놓고, 종목 조건은 ETF, 뭐 우선주 관리 종목 제외나, ETF, ETN 스펙 제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 거래량 만주 이상, 신용 전체, 거래 대금 5억 뭐 5억 이상으로 해놔야 되게 10억 이상, 뭐 10억 이상 이렇게 아침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5억 이상으로 해놔도 되고 거래 대금 상위를 보는 것보다는 시가 대비 등락률 상위, 시가 대비 등락률 상위를 보는 게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동시효과 때 있잖아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이거. 나중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다 연동이 돼요. 시초가 매매법,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이거 연동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시초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동시효과를 보잖아요. 그럼 동시효과 때, 이게 동시효과 들어가면 이게 떠요. 마감 동시효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시세가 가장 많이 나는 순으로 여기 뜨는 거예요. 힘이 가장 누가 강한지 2000 종목 중에 그게 뜨는 거라고요. 장 시작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고. 뭐 당일 거래 상위, 전일 거래 상위, 거래 대금 상위, 시가총액 상위, 시가총액 상위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지수 우리가 이제 볼 때 지수 보고 폭락장 때도 이거 시가총액 상위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때 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순으로 이제 나오는 누적 등락률 상위. 잠깐만. 이게 상장 237%가 올랐으면은 상장 날 이렇게 오른 거예요. 상장 기준이 바뀌었지. 상장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상장하는 당일날 시세가 더 날 수 있게 이렇게 거래소에서 했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나 보네. 하지만 손실은 더 볼 수 있지. 그 청약한 사람들은 시세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다고 지금. 예, 청약하는 사람들은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기간 뭐 개인 기간 외국인이 샀는지 팔았는지 뭐 예를 들면 이거 설정한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한 달, 3개월, 6개월 기간이나 외국인 수급을 알 수 있는 이거 표고. 예. 그리고 이거는 이건 0189 기간별 공매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 달. 근데 한 달로 보는 건 좀 아니고 6개월 정도 잡아요.
3개월에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잡고 보는 거예요. 공매도 순위를. 예. 이게 코스닥 말고 전체 종목으로 해서, 예. 그러면은 공매도량이 나오고, 매매 비중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 공매도 평균 가격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이게 플러스 2%로 돼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이거는 공매도 친애들이 2.42%를 손해보고 있다라는 거죠. 손해보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43%가 손실이야. 공매도 친평균가 대비해서. 예.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조만간 쇼커버링이 일어나서 추가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예. 3개월로 보면 에코프로 있잖아요. 에코프로가 그 당시에 쇼커버링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 화면이 안 보인다고요? 아, 죄송해요. 아, 여기. 이거. 예. 공매도 비율은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정확하겠죠, 당연히. 예.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예. 그리고 이게 현재가 설정하는 법이 뭐냐면, 여기 이제 톱니바퀴 표시 누르고, 호가 잔량 그래프, 호가 등락률, 뭐 그거 정도만 알면 되겠고, 체결량 이퀄라이저 설정하면 좋고, 연결 화면 버튼, 뭐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예. 본인의 스타일마다 뭐 다르겠죠. 예. 그리고 이 투자자별 매매 종합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코스피랑 코스닥은 뭐 항상 보는 거니까 네이버만 들어가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 들어가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못 보는 게 파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누적 선물, 기간 설정할 수 있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한 달, 만기별로 돼 있어요, 만기별로. 옵션을 한 달에 한 번씩 만기고, 선물은 3개월에 3, 6, 9, 12. 1년에 4번이 만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여기 보험, 투신 따로 넣을 필요 없고, 그냥 기관계 금융투자, 뭐 외국인, 개인, 요렇게 설정하면 되고요. 콜옵션, 이게를 수량으로 하지 말고 금액으로 해놓는 게 좋아요. 금액으로. 콜옵션은 현재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쳤고, 그리고 풋옵션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다. 하방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부터.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파생 쪽은,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게 내가 전문적으로 또 알려줄 건데, 파생 쪽은, 포지션 테이블이라 그러나, 그게? 이거 지금 0791이거든요. 코드 번호가. 0791인데, 여기 보서 지금, 여기 보면, 지금 347.50이라는 게 코스피 200에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나타내는 거고, 2.5 단위로,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옵션이라는 게. 결제가 되는, 흔히 얘기하는 어떤 당첨? 뭐 이런 개념인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외국인을 내가 찍어놨잖아요. 여기 금융투자로 바꾸면 금융투자가 나오고, 근데 기관과 이 외국인들은 보통 매도를 많이 치고, 개인들은 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개인들이
딱 봐도 이게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요. 이건 옵션이지 현물이 아닙니다. 이게 끝자리가 이제 100단이고 1000억 단이에요. 예. 그러면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에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그럼 만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만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는 없어요. 근데 개인이 지금 콜을 많이 샀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풋을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외국인은 풋을 많이 매수했어요. 콜을 많이 매도했고, 예, 딱 봐도 이제 알 수 있죠? 예. 이게 지금 여기 진하게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지수예요. 이거를 등가라고 해요, 등가. 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등가라고 하고, 이 안쪽에 있는 이 콜옵션 입장에서 보면은 위로 갈수록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콜옵션 입장에서 이 위에 있는 거, 등가 기준으로 위에 있는 거를 내가, 그리고 밑에 있는 거를 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가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풋옵션은 내려가야지 수익 나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이 등가 기준으로 밑에 있는 거를 내가, 이 위에 있는 거를 매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금융투자는 양매수했네. 양매수하고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만 보면 돼요. 투신, 은행, 이런 데는 금액이 작아서 해당 사항이 없고, 예, 외국인을 잘 봐야 돼요. 외국인을. 근데 외국인은 지금 콜을 많이 매도했고 풋을 많이 매수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대충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투자자별 매매 종합에서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당일날 거나 누적 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간별로 이렇게, 이게 지수라 그랬죠. 347, 345, 342, 340 이런 식으로 지수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밑으로. 그럼 외국인. 밑에 지금 이게 사는 거 봐봐요. 예. 39억 1,500만 원 사놨잖아. 지금 330에. 330을 지수로 환산을 하면, 지수로 환산을 하면, 2,400대 후반? 2,400대 한 후반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충 계산을 했을 때, 여기서 한 150포인트 더 떨어져야 돼. 그럼 외국인은 그때까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거기를 내려올 수 있다라는 확률에 베팅을 한 거예요, 지금. 풋옵션에. 예. 그게 이제 시간 가치로 따졌을 때,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빼고, 어쨌든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주식을 해라. 예. 지수를 볼 때 참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게 지금 시장이 큰 변동성이 없잖아요. 앞으로는요, 변동성이 심해지면 이대로 가요. 예. 이대로 가요, 이대로. 파생시장 위주로 간다니까. 예,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변동성이 심해지고, 지수가 이제 하락 추세를 형성을 완전히 하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10배로 늘어나. 지금 베팅한 금액에서 10배로 늘어난다고. 예.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꼭 봐야 돼요. 예, 지수 볼 때는. 그리고, 호가 주문. 파리파리. 지금, 파리파리거든요. 이거 지금 주식 호가 주문이라는 거예요. 컴퓨터로 거래하실 때는 요걸로 하셔서, 여기 보면은 50, 100, 300. 이렇게 3개로 돼 있죠, 설정을. 여기서 설정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설정하면 돼요. 여기서 50, 이걸 막 바꿀 수도 있어요. 100, 300만 원 이렇게 해놨잖아. 그럼 뭐 내가 저기 쓰는 거는 뭐 500, 1000, 뭐 5000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해놓을 거야. 아마 단타 치는 사람들 특히 이렇게 해놔요. 예. 그리고 소리 뭐 설정해 놓으면 좋을 거고, 호가 등락률 뭐 설정해 놓으면 되고. 예. 예. 그리고 미국 해외 주식, 미국 주식, 해외 주식, 해외 주식, 미국 해외. 아까 다 해놨는데 없었어. 아씨, 승질나게. 이거를 아침에 장 시작 전이나 HD 장 끝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반대잖아요. 밤에 미국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072 장중 변동 데이터라든지 해외 주요 지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건 등락률 현황, 요거를 집중적이게 이제 봐야 된다. 여기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처음에 있고, 다우존스 인터넷, 아멕스 다우존스 가전, 네트워킹,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어.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장에. 장 시작 전에 이걸 봤을 때. 예. 그리고 생명공학 지수가 올라갔어. 그러면 당연히 셀트리온이나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것이고. 예. 이건 이제 개별 종목 특정 이런 건데, 옛날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게 생겼네. 그러니까 업종 지수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침에 어떤 섹터가 올랐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는 매일같이 하면 좋아요. 매일같이 하고 지금 어떤 게 최근에 계속 올라,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이제 국내 업종이 나오는 거고, 미국 업종을 거의 따라간다, 추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리고 아까 내가 켜놨던 게 공매도 얘기했고, 그리고 또 뭐 얘기했지? 다 얘기를 한 것 같아, 대충. 그리고 조건 검색인데, 다 날라가 버렸어. 예. 날라가 버려가지고. 근데 거의 다 전달이 됐고, 중요한 게 이제 옵션 결제 이거 월별 시세하고요. 해외 증시 이거 지금 종합 업종 섹터 보는 거, 마감 상황 이거 보는 거하고, 일봉하고 주봉하고 60분, 120분 봉, 이렇게 같이 보는 거, 그것도 좀 중요하고, 시세, 아까 시세 등락률 있죠? 예, 그거 중요하고, 순위 분석이라고 하죠. 0181 요거 중요하고, 그리고 시가총액, 저거 안 알려줬구나. 체결 강도도 봐야 돼.
체결 강도 추이를 봐야 되지. 체결 강도 상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스펙 제외, 시중 전체 거래량 5만 주 이상 조회했어. 와, 코리아 서키트. 아니야? 아니, 우선주구나. 우선주가 왜 들어가 있냐? 우선주 제외. 체결 강도 창이 있어요. 체결 강도 창에서 체결 강도 창에서 보면은 거래량 없는 게 올라오는데 그걸 빼고 봐야 돼. 잠깐만요. 100억 이상으로 해보자. 그러면 아까 조건 검색식 내가 보여줬죠. 그거랑 요거랑 접목해서 이제 보는 건데, 이 지금 대우건설인데 요런 거 괜찮지? 늪에서 나왔잖아 지금. 예, 체결 강도도 지금 며칠 연속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체결 강도 추이에서 일별로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일별로 여기서 체결 강도에서 괜찮은 게 걸렸어. 이거 좀 중소형주로 보자. 괜찮은 게 걸렸다고. 그러면 이게 체결 강도 추이에서 일별로 보잖아요. 일별. 당일로 봤을 때 100 이상이 누적으로, 전에도 한번 내가 이제 무료 그 영상에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당일로 봤을 때 최소 3일. 길면 길수록 좋아요. 100에 가까워지나 100 이상이 되면은 좋은 거고, 이게 100이 넘어간다는 건 양봉으로 끝났다는 얘기야, 거의. 매수의 힘이 앞선다는 얘기거든요. 양봉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시가 대비해서 올라갔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게 누적이 될수록 급등 확률이 높아져요. 체결 강도까지 보면. 이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수 기준의 완성체를 알려줄 건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요것도 기준 하나의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놓고 여러분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림이 좀 좋은 게, 바디텍 매드? 요거 좀 좋은데? 요 봐. 지금 4일 연속 100을 넘고,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8일이 100을 넘어갔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요런 게 좀 좋은 거지. 요런 게. 차트 보면은, 60주 선도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들었단 말이죠. 예, 주봉 가야 할 건 들어갔고, 종목을 찾을 때, 예, 요거 하나로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심택을 얼마에 옛날에 방송에서 얘기한 게 심택을 얼마에 얘기했어, 내가? 이거, 심택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삼성전자 얘기했을 때, 5월 달에 얘기한 것 같은데? 코리아 서키트 보자. 코리아 서키트하고 심택하고, 코리아 서키트 급등했네, 금요일날. 코리아 서키트 내가 5월 말에 이때 얘기한 것 같은데. 엄청 올랐네. 내가 그때 얘기했을 때, 이게 지금
저거였어요. 그때 그 체결 강도가 100을 계속 넘었었어 이때. 예. 심택도 마찬가지고 요때. 예. 하지만 시세는 크게 안 나왔었어요 그때. 예. 그게 뭐 매집 이런 거라기보단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따라가는 거지. 삼성전자보다 시세는 훨씬 많이 나겠죠. 이런 게. 예. 그래서 HTS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거 지금 대충 본 거고 그 조건 검색식까지 예, 본 거예요. 조건 검색식을 설정하는 법은 찾으면은 간단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러면은 그거대로 해서 내가 알려준 방식을 대입을 해서 본인이 이거는 좀 체득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특히 전업 투자자는 무조건 써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키움에서 제공하는 그 기본적인 그 조건 검색식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내 조건을 추가를 해서 쓰면은 좀 괜찮을 수 있다. 예. 괜찮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주들이 공매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좀 2차 전지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예, 갖고 있으면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예, 그때 얼마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예, 지금 먹어봤자 얼마 못 먹는다고. 에코프로는 뭐 더 올리긴 했는데 그거야 뭐 결과론적인 얘기고 에코프로가 올라간 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리고 이거하고 지금 테마주를 개념을 우리가 좀 이제 알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테마주를 볼 때 옛날에 다 얘기했던 거거든요. 일부는. 근데 내가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면 테마주를 볼 때는 대장을 봐야 돼요. 대장을.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원전주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인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두산 에너비티인가 뭐 그걸로 바뀌었고 그리고 반도체는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추세를 바꿔야지 가는 거고 예. 뭐 그런 기본 툴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테마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대선이 있잖아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6년도, 빠르면 25년도부터 대선 랠리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안팎으로. 근데 지금 간간히 시세가 나오고 있고, 빠르면 25년도부터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잠깐 해볼 거고, 지금, 테마 중에서 살아있는 테마가 뭐가 있을까? 요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정리를 하는 사이트는 테마랩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요건데, 구글에서 테마랩 치면 돼요. 네이버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요건데, 여기 보면, 이거를 내가 한 2년 전에 이게 생겼어요. 여기 검색하면은 다 나와요. 일단 그렇게 알고 지금 이 테마랩에는 약 100여 개의 테마가 있어. 100여 개가 좀 넘어요. 테마가 어느 증권사 또는 어느 뭐 HTS나 이런 주식 관련된 사이트보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은 테마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순서는 시세가 가장 많이 난 순서대로 지금 이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신규주 9%, 평균 수익률이 9%라는 거지. 포스코 그룹 평균 수익률이 8%, PCB, 반도체 PCB를 얘기를 하는 거고 7%. 그리고 이수 그룹이 평균적으로 이제 5% 올랐다. 가상화폐 5%. 이게 리플 영향이겠죠?
그리고 이게 두나무. 이게 리플 영향에 따른 업비트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나무 관련주가 이제 올라간 것이고,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라간 거고. 이게 ISC가 난 지금 너무 아까운데, ISC를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야? ISC를 샀었어. 너무 빨리 팔았어. 30%인가 먹고 팔았는데, 이게 거의 지금 70% 갖고 있었으면 바닥에 샀거든, 우리가. 너무 아까워. 그리고 이것도 반도체, 곡물, 보톡스, 전립선암, 타이어 뭐 등등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한눈에 다 들어오게 만들어 놨어. 지금 이렇게 밑에 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시세가 많이 난, 시가총액 순이 아니라 시세가 많이 난 순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테마, 앞으로 봐야 될 테마, 폭락장이 오면은, 그때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살아있는 테마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AI, 그리고, 우주항공, 가상화폐, ARM, 알파벳 ARM, 그리고, 게임인데 이제 NFT가 연관된 게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임, 그냥 게임주 아니에요. NFT가 연관된 게임, 그리고 수소, 그리고 자율주행. 요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시장 상황이 그때 뭐 이제 8월이나 9월에 폭락이 오거나 또는 10월에 폭락이 온다. 거기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이 스탠스는 우리가 좀 가져가야 된다. 내가 지금 말한 이 테마에 대해서 혹은 또 악재가 나와서 가대 낙폭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테마 중에.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뭐 새로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지금 수소가 있죠? 금양, 에스피어셀, 삼보모터스, 상하프론테크, 시노펙스, 이노시스, 삼영, SMC, 동양피스톤, 평화산업, 동화화성, 신도기현, 이지, 지하이텍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잖아. 요거를 이제 봐야 되고, 여기서 몇 종목 정도 이제 추가해서 봐야 될 것도 있는 거죠. 예. 지금 수소가 이게 전지잖아. 수소가 또 있는데. 수소가 3개 정도 될 건데. 어쨌든 또 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방금 얘기한 거는 이제 봐야 될 걸 얘기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선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기, 일단은 대선에 나올 확률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대선에 나올 확률이 있는 사람. 이거는 이제 100% 통찰력이에요. 예. 지금 현 상황에서 대선에 나와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어떤 이제 물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일단 한동훈 검찰총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겠고, 그 다음이, 지금 3번 연속 도전하는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이낙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 6명 정도로,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변수가 또 있어요. 변수는 누구냐면, 유시민, 손석희. 이 2명이 저는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의 여당,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이쪽에서 또 뭐 신규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원희룡 정도가 이제 또 나올 수 있겠다. 지금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정도.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은 이제 그때 돼서 이 판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가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지금 저기 테마랩 사이트에 보면은 대선 테마 잠깐만 이렇게 검색하면 안 나오겠구나. 여기도 다 있어요. 지금 인물 테마주가 다 있다고. 잠깐만. 김동연 일단 있고, 보혜양조, PM 풍년, 김동연이 있고, 그리고, 이 성장주 중에 이거 빠졌다. UAM도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고요. 여기 수소차, 여기 수소, 지금 아까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여기 있어요. 아까 거기에 이제 안 들어가 있는 게,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진짜겠죠. 예. 한 5개 정도 돼. 둘 다 포함된 게. 클라우드는 빼자. 밑에 있나? 있는데. 오세훈 관련주 있네. 진양산업, 지능기업, 한일학. 이건 뭐, 한 10년 전부터 움직였던 거고, 서울시장 출마할 때부터. 여기 이낙연 관련주. 이건 지난 대선 때 움직였던 거고, 남자 들어가는 거 다.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 관련주가 원래 있는데 제가 지금 못 찾겠거든요.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스페이스X도 봐야 돼요. 스페이스X 관련주. 우주항공주에 포함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이 사이트 테마랩을 검색하면 돼요. 구글에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테마를 이제, 보고, 대선 관련주도, 관심 종목에 넣고 보세요. 여기 이재명이 있네. 이재명. 엄청 많은데, 이재명은. 하여튼 여기 보시고, 그리고, 대선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원전주 추천할 때가, 그때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이, 그 당시에, 출마 선언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영상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대선은 출마 선언과 출마 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출마 선언을 하면 인물 테마주가 죽어. 윤석열 인물 테마주가 죽고 출마 선언을 할 때 정책, 그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실행할 정책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인물 테마주가 죽고 그 유동성이 정책 테마로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원전주를 추천했던 거죠. 예. 그때 제가 추천하고 2주인가 한 달 안에 공식 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때 가시화가 이미 됐을 때고, 예. 근데 이제 원전 얘기는 그때 아예 안 했었는데, 이제, 누구나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을 죽였으니까 반대 입장에서는 다시 원전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원전주를 추천한 거였고, 그때 윤석열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할 때 원전하고 교육 관련주가 떴어요. 예. 일자리,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일자리는 뭐 항상 대선 때마다 약시세가 나오는 거고, 예. 근데 요번에 대선 때는 블록체인이 화두가 될 거야, 아마. 화두가. 정책에 있어서. 예. 거래소도 더 많이 생길 거고, 우리나라 증권사 생기듯이. 그리고 지금 증권사에서는요, 코인 관련해가지고 이 연동시키는 어떤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고, 지금 이미, 시스템상, 올해 안에 한다는 쪽도 있어요. 지금 포부를 밝혔다 그럴까? 요런 데도 있어요. 지금 증권사에서.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코인 거래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은행, 코인 관련해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은행만 섭외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증권사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코인 거래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예. 근데 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대선 관련된 거는, 뭐, 모든 테마가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테마주를 볼 때, 제가 예를 들면, 코리아 서킷을 얘기를 했어요. 테마로. 이게 대장이라고 칠게요. 코리아 서킷가 대장이야. 코리아 서킷가 대장이에요. 이게 없다고 쳐요. 그럼 제가 얘기했을 때가 이제 이 5월 마지막 주봉이었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뚫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어떤 고민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뚫을 거냐 말 거냐. 근데 내가 왜 이거를, 된다고 했을까요? 예. 그거는 첫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를 보고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차트상, 이걸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림이 만들어진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이때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림이 만들어졌어. 추세를 돌릴 만한, 이렇게 되고 내려갈 수도 있을 건데, 이렇게 되고, 지금까지 뭐, 시세가 많이 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테마를 볼 때,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 상단에 붙여놨잖아요, 지금. 붙여놨는데, 큰 시세가 안 나오고, 이렇게 모아가는 그림. 큰 시세가 안 나오고, 이렇게 모아가는 그림 있죠. 예.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박스권을 뚫는, 요런 그림이나,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승 초기, 이게 상승 초기잖아. 대선이라고 치면은 이게 상승 초기잖아. 그럼 요때 들어가는 거지. 요때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 뒤에 차트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는데,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내가 뭐 보성파워텍이나 뭐 다른 철도주 이런 거 추천할 때도 정고점 부근을 돌파하고 안착을 했을 때 이제 얘기를 하거나 정고점 부분에 붙여놨을 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테마주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반도체 섹터지. 테마주는 여기서 상승 탄력이 훨씬 크게 나오겠죠. 예, 그림으로 따졌을 땐 이런 그림이라 이거예요. 예, 테마주를 볼 때. 예, 당연히 테마 중에는 시세가 제일 먼저 가고 제일 많이 시세가 나는 그런 종목을 초이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 내가 영상으로 한전산업을 종목명은 얘기를 안 하고 시가총액 얼마의 뭐 종목이 있다고 원전주 중에 이렇게 힌트를 줬었거든요. 근데 한전산업이 시세가 가장 많이 났죠. 그거는 뭐냐면 확신이 있어서 내가 이 원전주는 무조건 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이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전산업을 힌트를 여러분한테 줬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원전주 중에 한전산업이 가장 시세가 많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힌트를 줬겠죠?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시세가 가장 많이 났던 거고. 근데 여러분도 지금 제가 말한 방식, 그리고 아까 그 테마랩에서 종목을 봐가지고 지금까지 뭐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매수 기준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예, 늪에서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주봉 얘기해주고 그런 거를 다 계속 보다 보면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정고점 붙여놨거나 정고점을 이렇게 응축해서 힘으로 모아갈 때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게 가장 많이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게 돼요. 예, 지금 우리 이제 제자들 보면은 2명 정도는 이걸 거의 맞춰요, 보면. 어떤 게 제일 많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테마가 올라가는 건 차트 보고 알 수 있겠지. 근데, 어떤 게 제일 많이 올라갈 거고, 그거에 대한 확신에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통찰력이 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모아가다 보면 퍼즐 맞히듯이 그게 다 맞춰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제 교육이 끝날 때쯤에는, 그게 완성이 돼서, 생길 사람은 대장주를 잡을 통찰이 생길 사람은 생기게 되고,